저는 제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현모양처인 아내와 착한 새아이를 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해온 새 아이 가운데 제 피가 이어진 아이는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계속된 권유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겁니다.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사랑해온 새 아이 가운데 제 피가 이어져 있는 아이는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와 막내, 그 두 아이는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옛 애인의 아이였습니다. 자기를 헌신짝처럼 버린 남자의 아이는 품에 안고 키우면서 그 상처를 껴안아준 저를 18년 동안 속였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배신 앞에서 견딜 수 없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십몇 년 동안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라온 그 죄 없는 아이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은 진심 어린 조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호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황혼의 사연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준호님은 아내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그저 어머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만 검사를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단 한순간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머리카락을 몰래 잘라서 샘플을 챙길 때조차도 스스로 참 우스운 짓을 하고 있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아내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우리 둘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일과 깊이 연결돼 있어서 제가 받은 충격을 100배, 1000배로 더 크게 만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지금의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혼자만의 짝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조용히 그녀를 좋아해왔지만 그때 그녀에게는 이미 사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 감히 끼어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치듯 그녀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유는 그 남자가 제 아내, 그러니까 그때는 제게 단지 짝사랑 상대였던 그녀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다가 아무 인사도 없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 곁으로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녀를 도와 병원에 함께 가서 그 문제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그 옆을 지키며 함께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저는 말없이 곁에서 보듬고 챙겨주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아마도 제 그런 마음에 그녀가 조금씩 감동했는지 결국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나 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지나온 과거가 있고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과 앞으로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그동안 그녀가 겪어온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크게 넘어지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얻게 된 행복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 우리는 차례차례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고3이고 둘째는 중2, 막내는 초5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활은 그럭저럭 든든했습니다. 저는 계속 먼 곳으로 출장을 다녔지만 집안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든든했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제게 친자 확인 검사를 받으라고 재촉하시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들어드리기로 하고 새 아이와 제 것 이렇게 네 사람의 샘플을 몰래 채취해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으러 가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고 마음은 아주 담담했습니다. 그냥 그 종이를 받아와서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막상 그 결과지를 손에 쥐고 한 줄 한 줄 읽고 또 읽어 내려가는 순간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1시간 넘게 멍하니 있었지만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검사하라고 등을 떠민 사람이 어머니이시기도 해서 부모님께는 더더욱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형제들에게도 결과를 차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을 혼자 마음속에만 묻어둔 채 버티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지 안에는 제게 너무나 잔인한 사실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세 아이 가운데 무려 2아이가 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한 남편으로서 당한 배신의 고통과 비록 친자식은 아니라 해도 평생 품에 안고 키워온 아이들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지금 얼마나 심하게 갈갈이 찢겨 계신지가 느껴집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조금만 더 들려주시면 함께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든 작은 도움이라도 될 만한 길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2아이입니다. 첫째가 제 아이가 아니고 막내 역시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아이, 중2인 아이 한 명만 제 친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 사실을 알게 된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속아온 겁니다. 저는 밖에서 죽어라 일하고 번 돈을 들고 와서는 남의 자식들을, 그것도 한 아이가 아니라 2아이를 먹여 살린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찢어지는 건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첫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막내까지요. 그날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겨우겨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방으로 따로 불러앉힌 다음 친자 확인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내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고 처음에는 아내가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 그 종이를 보면서 예전에 첫 임신을 했을 때 제가 그녀를 병원까지 데려가 주었던 그때 이를 떠올리며 조금씩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아내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며 저는 결혼 내내 그 아이를 제 친아이라고 굳게 믿은 채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없이 아버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그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감당하기 벅찬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둘째인 중이 아이만이 제 친아이고 제가 첫째라고 믿어온 고3 큰아이와 초 막내딸은 둘 다 같은 남자 아내의 옛 애인에게서 생긴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김창호 선생님. 둘 다 그 첫 남자 친구의 아이였습니다. 예전에 책임지지 않고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의 아이였고, 아내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 남자와 아이를 가지면서도 저를 속였고, 저는 18년 동안 철저히 속아온 셈입니다. 교수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건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잔인하고 끔찍한 현실 같습니다. 이건 한 남자가 평생에도 겪기 힘든, 상상조차 하기 싫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잔인한 진실이라서 그 사실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에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 누구보다 애써왔다는 자부심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고, 알고 보니 제가 가슴에 품고 살아온 아이들 가운데 둘은 아예 다른 남자의 아이들이었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남자가 과거에 제 아내를 버리고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와 통증이 한꺼번에 뒤엉켜 이성을 완전히 덮어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를 쓰겠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고, 그제서야 아내는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 깨달은 것처럼 진짜로 겁을 집어먹었는지 더 이상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제 겨우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았다며 이번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내는 첫째에 관해서 저를 속였던 건 그때 너무 두렵고 아이를 버리기도 싫었지만 저를 잃을까봐 또 무서워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고, 그 이후에 저를 배신한 일도 제가 자주 집을 비우고 외로웠을 때 한순간의 약함 때문에 저질러버린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뿐이지만 제발 새아이만 생각해달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오히려 더 미쳐버릴 것 같았고, 그녀에게 아이들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그 아이들은 애초에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거의 고함을 지르듯 소리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태어난 날부터 품에 안아 키워온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제 친아이가 아니라고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제게 가장 의지가 되고 누구보다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현관으로 뛰어나와 가방을 받아주고 안기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고, 막내딸 역시 저만 보면 팔을 매달고 떨어지지 않을 만큼 아빠를 유난히 잘 따랐습니다. 집에 있는 날이면 밤마다 아이가 제 옆에 꼭 붙어 누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라서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끝까지 책을 읽어주곤 했는데, 요즘 제 인생을 생각하면 뻐꾸기 둥지라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을 마주하면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그 죄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내 자식이 아니라며 한순간에 버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서 모든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유전자 검사 한 장이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과 추억을 지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결국 가장 두려웠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저와 아내가 문을 닫은 방 안에서만 말다툼을 했지만 집안 공기가 워낙 무겁고 식탁에 앉아도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다 보니 아이들도 눈치를 채게 된 것 같았고, 정작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그저 엄마 아빠 사이에
무슨 큰일이 생겼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건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한 가지뿐이고, 특히 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아이가 더 깊이 상처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엄마가 친구들에게 전화로 하소연하듯 이야기하는 소리를 어딘가에서 들은 모양인데,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저도 똑똑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엿듣고 집에 돌아온 아이들이 제 방으로 몰려들어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정말 우리가 헤어지는 거냐고, 아빠가 우리랑 같이 안 살게 되는 거냐고 묻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누군가 손으로 꽉 움켜쥐어 짓누르는 것처럼 아팠고, 이 일 전체에서 아이들만큼은 아무 잘못도 없는 완전히 무고한 존재라는 생각에 더 괴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제가 자기들의 친아버지라고 굳게 믿고 있고, 누가 뭐라 해도 그 아이들에게 아빠는 저 한 사람뿐이며, 특히 고3인 큰아이는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예민한 시기이고, 막내는 초로 한창 사춘기 문턱에 서 있는 나이라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큰 충격일지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고, 저 자신 또한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왔다는 사실만큼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십몇 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셋 중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거나 덜 사랑한 적이 없고, 셋 모두를 똑같이 내 자식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진실을 알고도 계속 이 집에 남아있다는 건 마치 매일같이 아무 일 없는 가장인 척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집에 산다면 저는 저를 2번이나 배신한 아내와 매일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어야 하고, 그녀를 볼 때마다 예전에 다른 남자에게 버림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애써 붙들어 주었는지가 떠오를 텐데, 그런 저를 두고도 결국 그녀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 남자와 아이를 가진 채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은 지금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조차 없고, 제 마음 한쪽에서는 당장이라도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치밀어 오르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의 앞날을 제가 스스로 짓밟는 꼴이 될까봐, 그 아이들이 겪게 될 상처를 생각하면 이 가정을 완전히 깨뜨리는 선택을 차마 못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버티고 계신 거네요. 그동안 아내분은 처음에 사실을 털어놓을 때 말했던 것 말고 이 상황에 대해 추가로 어떤 설명이나 변명을 하셨습니까? 준호님과 마주 앉는 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가끔이라도 대화를 시도하려는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옥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요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보다 더 두렵고, 아내와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라서 이렇게라도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아내와 제대로 눈을 맞추고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고 밥을 먹으면서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려 애쓰고 있고, 우리 둘 다 아이들 상처받을까봐 조심하는 척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해서 우리가 숨기려 하는 감정들을 이미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아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서 그녀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혹시 조금 전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건 아닌지, 제가 없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끝없이 의심이 올라오고, 출장이나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 전화를 걸면 예전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는 그 소리조차 이제는 견디기 힘들 만큼 거슬려서 제 마음이 더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화를 걸어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막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건 아닌가? 그 사람과 함께 있다가 겨우 전화를 받은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마주 앉아 있어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고 저도 입을 열지 못한 채 침묵이 흐릅니다. 아내는 감히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립니다. 밤이 되면 안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거의 매일 들립니다.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 옆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밥을 하고 씻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괜찮은 척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혐오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행동이 다 연기 같고 다 계산된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예전 같으면 고맙게 느껴졌을 그 모든 관심과 배려가 지금의 제게는 전부 가면처럼 느껴집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커피를 내어주고 몸 상태를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까지도 다 진심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행동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에 쥔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릴 용기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 종이를 보시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지 그 생각만 해도 몸이 굳어버립니다. 어머니는 지금 몸도 많이 약해지신 상태입니다. 그런 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혹시 충격을 받으시고 더 크게 병이 도질까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시기라도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어머니와도 눈을 마주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또다시 회사 일을 핑계 삼아 부산으로 내려갈 출장을 잡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내려가고 한 번 내려가면 일부러 더 오래 머물려고 합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길어야 사흘, 나흘 정도 부산에 머물고 집에 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일주일 내내 부산에 있는 날이 많습니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일정이 끝났는데도 굳이 남아서 일감을 더 만든다든지 별것 아닌 문제를 붙잡고 시간을 끕니다. 그러다 겨우 집에 올라가면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집 안에서는 다시 그 무거운 공기가 저를 짓누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이 아픈 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변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곤 했는데 요즘 식탁에는 정적만 흐르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아이들이 괜히 농담을 던져보기도 하고 학교 이야기도 꺼내보지만 어른들이 건성으로만 받아주니까 애들이 더 눈치를 봅니다. 특히 둘째가 어느 날 저를 조심스럽게 보더니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해서 제가 화난 건 아닌지 자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건 아닌지 묻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심장이 쥐어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머뭇거리며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어른들, 특히 저와 아내에게 있는 것이지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셋 중에 누구 하나 덜 사랑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차별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집에 돈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바란 건 그뿐이었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스스로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모든 진실이 다 좋은 걸까? 내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예전처럼 살았더라면 지금처럼 지옥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언젠가의 방법으로 드러났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알게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그렇다고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애매한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자니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쉽게 발을 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집에 계속 머무르자니 제 자존심과 마음이 하루하루 무너져 내립니다. 떠나기도 어렵고 남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덜 상처를 주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에게 줄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제가 평생 쌓아온 제 이름과 명예까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주로 부산에 내려와 계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서울에 있는 집과 아이들, 그리고 아내분과는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족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산에 내려와 있는 동안 저는 거의 하루 종일 휴대폰을 꺼두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회사 일과 관련된 꼭 필요한 전화만 받으려고요.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옵니다. 그때 잠깐 휴대폰을 멉니다. 화면 속 아이들은 예전처럼 저를 보고 웃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들려줍니다. 아내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 일 없는 아빠처럼 굴며 오늘 학교 어땠어? 숙제는 다 했어? 같은 평범한 이야기들만 나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화일 겁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으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동생들 잘 챙겨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이런 아버지로서 해야 할 말을 합니다. 또 아빠가 부산에서 열심히 일해서 너희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곧바로 현실이 떠오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제 머릿속을 쿵 하고 내리칩니다. 저 아이들이 내 친아들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온 아이들이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애들이다. 이 생각이 떠오르면 남자에게 있어 가장 큰 수치라 불리는 일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는 제 분노가 더 큰 비극을 만들지 않도록 어떻게든 스스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결과를 알았을 때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그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친자 확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둘째 아이의 친권을 주장해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저는 법적으로 둘째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하고 나머지 두 아이에 대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책임지겠다고 할 생각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 둘째는 내 피가 섞인 아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나머지 둘도 내가 키워온 세월이 있으니 경제적인 책임만큼은 져주자라는 생각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새아이가 울면서 저를 붙잡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엄마랑 헤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그 아이들이 언제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도저히 그 문을 냉정하게 닫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태어났을 뿐이고 어른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앞에 두고 제가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제 손으로 닫아버리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혼을 해서 집을 나가버리면 그 아이들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시선 속에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 집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집 아버지는 왜 나갔을까? 하는 말들이
아이들 뒤에 따라다닐 겁니다. 이미 한번 깨진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겠죠. 게다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만든 건 결국 그 남자입니다. 예전에 제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남자 말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지금 제 가정을 완전히 부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전히 제 명예라는 문제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이 있고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책임감을 가진 대표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 알고 보니 저 사람은 남의 자식 둘을 키우고 살았대 라는 말이 되면 제 책임감과 리더십에도 금이 갈 겁니다. 물론 누가 봐도 피해자는 저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입방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에게 있어 이런 이야기는 한 남자의 가장 깊은 자존심에 칼을 꽂는 일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내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어쩌면 제가 가장 강하게 원하고 있는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차라리 모든 걸 끝내버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어머니가 떠오르고 제 이름 석자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접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혹시 그냥 이 검사 결과를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예전처럼 사는 건 가능할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상처쯤은 삼키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 혼자 쓴 약을 삼키듯이 내 상처를 혼자 끌어안고 참아보는 겁니다.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으니 그냥 내가 참자.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평생 비밀로 묻고 가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도 이미 잘못을 인정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또 한쪽에서는 하지만 그동안 그녀는 이미 2번이나 나를 속였고 특히 막내에 대해서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게다가 2번 모두 같은 남자와였다는 게 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옛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내가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었다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남자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가장 두렵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다시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를 껴안는 것이 두렵고 같은 침대에 눕는 것조차 힘듭니다. 같이 숨쉬는 공기마저도 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게는 그 모든 것이 더럽고 너무나도 불결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을 다 알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내와 한 집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저는 아마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조금씩 썩어 들어가겠지요. 저는 제 스스로를 속이며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걸 끊어버릴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어쩌면 비겁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선택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저는 당장 이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울집으로 돌아가 함께 살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부산에 머물면서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내려가 있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별거를 할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부산지사를 새로 세우고 거기서 직접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는
떨어져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생각입니다. 아빠가 하는 일이 요즘 너무 바빠서 부산에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한동안 지방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그저 아빠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 정도로만 받아들이겠죠. 그 대신 저는 매일같이 전화나 영상통화로 아이들과 연락을 이어갈 겁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가 우리를 위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고, 저는 멀리서나마 아버지 역할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책임지려고 합니다. 생활비도 학비도 어머니 약값도 이전보다 조금 더 넉넉히 보내줄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한 발짝 떨어져 부산에서 혼자 지내면서 숨을 고르고 제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필요하고 어쩌면 아내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이건 아내에게 주는 일종의 벌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내가 이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껴봤으면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선택 때문에 남편이 집을 떠나고 눈앞에서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을 직접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때 저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 대신 행동으로 아내에게 제가 얼마나 벼랑 끝까지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지내보면서 아내가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의 편안함만 잃기 싫어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흘린 눈물과 사과의 말들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들키고 나서 두려워서 나오는 반응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를 제 머리로, 제 가슴으로 버텨내야 하는 사람은 결국 저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두렵습니다. 저는 이 선택조차도 어쩌면 단지 짧은 도피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언젠가는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올 겁니다.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이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나게 하는 방향을 고르자면 지금으로서는 이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선택이 겨우 6개월이나 1년쯤 잠시 몸을 피하는 도망일지도 모른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말하자면 한 걸음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물러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 집에 다시 들어가면 저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분노와 수치심이 폭발할 것 같고 아이들 앞에서까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부산 쪽에 제대로 된 지사나 큰 사무소를 설립해서 그곳으로 완전히 거처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한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생각입니다. 이건 회사의 존폐가 달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대표인 제가 직접 내려가서 기반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은
부산에서 살아야 한다고 선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서울 집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부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아이들도 여전히 엄마 아빠가 있다고 믿으면서 자라게 될 겁니다. 저는 멀리 부산에 살겠지만 그 대신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과 계속 연결된 아버지로 남으려고 합니다. 숙제는 잘하고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아빠가 멀리서도 늘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공식적으로 이혼을 해서 집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아빠가 지방에서 일을 해야 해서 집을 떠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그래도 조금은 덜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제게는 아내를 보는 일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내를 한번 볼 때마다 제 가슴에는 마치 굵은 소금이 상처 위에 뿌려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저는 그 감각을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같은 집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살라고요?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울 때마저 제 옆에 그 얼굴이 있다는 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몸을 멀리 떼어놓고 제 마음을 스스로 긁어가며 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 상처를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김창호 선생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열하고 치사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내를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딘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제가 쉽게 그래, 한 번만 더 용서하자, 다 잊어주자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아내에게 너무 쉬운 결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쉽게 끝나는 용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온전히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집을 떠나고 빈자리를 실제로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 집안을 혼자 지키면서 밤마다 그 빈자리를 느끼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가 그 집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를 돌보며 제 없는 집을 지키다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정말 떠나버리는 게 아닐까? 제가 언젠가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매일같이 불안해할 겁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아내가 충분히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과 계획을 저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어디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는다고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세상에는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들도 분명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며 뒷얘기거리로 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술안주로 올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들, 같은 업계에서 저를 라이벌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만 알게 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웃을지도 모릅니다. 봐라, 맨날 돈 벌러 돌아다닌다더니 결국 집안 꼴은 저 모양이잖아. 그렇게 바깥 일만 쫓아다니더니 집안 단속은 하나도 못했구나. 이런 말들이 제 등 뒤에서 오갈 겁니다. 저는 그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심지어 어머니께조차도 그저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다닌다고만 말할 겁니다. 서울 집을 떠나 부산으로 가는 것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할 겁니다. 어머니께는 절대로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연세도 많고 마음도 여리십니다. 예전부터 걱정이 많은 편이셨고요. 그런 분께 이 진실을 들려드리면 혈압이 치솟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런 참혹한 이야기를 짊어지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니께 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당분간은 저와 아내 둘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여전히 아이들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떠나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지내며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면 제 머릿속에는 늘 새아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특히 중2인 둘째, 제 유전자 검사상 유일한 친아들 얼굴이 떠오르고 곧바로 이어서 고3 큰아이와 초 막내딸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그 아이들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수없이 던집니다. 여전히 새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고 나서도 제 마음이 예전처럼 깨끗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새 아이에게 쏟아온 사랑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정말 많이,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야 할 겁니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요. 처음 계획했던 대로 부산으로 내려가 떨어져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제 가슴속의 상처, 이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세상 어디로 도망가서 숨는다 해도, 땅속 깊은 곳에 굴을 파고 들어간다 해도 이 상처와 기억은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치매에 걸려 모든 걸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이 상처는 평생 제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거나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를 조금씩 다스린다고 하더군요. 절에 가서 염불을 하듯이 기도를 하거나 힐링을 위한 수련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걸 찾아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수업이나 모임에 가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상처를 꺼내어보고 그 안에서 조금씩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나아갈 용기는 없지만 언젠가는 저도 그런 방법들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선택한 이 임시 이별, 말하자면 연습 이혼 같은 이 방법을 먼저 실행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 몫의 희생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제게도 엄청난 손해라는 걸 압니다. 한 남자로서 겪어야 할 상실감, 외로움, 그리고 평생 따라다닐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의 십자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결정을 통해 아이들을 지키고 어머니를 지키고 제 이름과 가문의 명예를 어느 정도는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창욱 선생님, 저는 내일부터라도 하나씩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이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참 무거워집니다.
지금 세우신 이 계획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 안에는 엄청난 내적 갈등과 자기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난 뒤에 실제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분들께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던 그날, 집안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날 저는 서울 집에 하루만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집에 오래 머무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이상 있다가는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루 안에 모든 이야기를 꺼내고 다시 내려오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짙은 안개처럼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숨죽인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조차 제 귀에 낯설게 들릴 만큼 너무 딱딱하고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결정했어. 집을 떠날 거야. 부산으로 내려가거나 거기에 아예 머무를 거야. 회사 일 때문에 지방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 그러자 아내는 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제발 그러지 마요. 나 잘못했어. 나 정말 잘못했어. 나한테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마지막 기회예요. 아내는 그렇게 울면서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아내는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저는 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겨우겨우 눌러가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에게 주는 기회가 아니다. 이건 네가 받아야 할 벌이다. 내가 집을 떠나는 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부서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미쳐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가능하려면 아내도 저와 같이 연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회사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처럼 행동해야 해. 너도 이 연극에 같이 올라와야 해. 아이들이 믿도록 해줘야 한다. 만약 네가 이 사실을 들키게 만들거나 아이들이나 어머니에게 진실의 반쪽이라도 흘리면 그날로 우리는 끝이다. 그땐 정말로 이혼할 거야. 저는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아내의 눈은 밤새 울었던 사람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푸고 있었으며 저나 아이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온 힘을 짜내듯이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하고 나서야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결정을 하나 내렸다. 회사 일이 요즘 너무 커져서 아빠가 직접 부산 쪽에 내려가서 현장을 챙겨야 할 것 같아. 거기에 지사 같은 걸 제대로 세우고 아빠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평범하게 들리도록 애썼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길어지면 1년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은 아빠가 서울집에 자주 오기 힘들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가 아이들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그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마치 단순한 인사이동, 회사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너희를 안 보고 지내진 않을 거야. 매일 전화도 하고, 시간 되면 영상통화도 할 거다.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올라오려고 노력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제 안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고3이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입니다. 제 친아들이 아닌 그 큰아이가 누구보다 상황을 빨리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밥만 먹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거기로 내려가셔서 일 잘 처리하시고 건강만 잘 챙기시면 돼요.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집은 아빠가 있어야 든든하니까요. 선생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친아들도 아닌 아이가 제 걱정을 해주고 우리 가족 전체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믿고 있는 가정이 이미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빠가 힘들어 보여서 아빠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 옆에서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저를 며느리를 한번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 얼굴만 바라보셨지만 어머니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노인의 촉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쁜 모양이구나. 그래도 건강 좀 챙기면서 해라. 집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집 잘 보고 손주들 잘 볼게. 너는 일만 잘하고 무사히 돌아오면 된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다 큰 남자가 집을 떠나는데 내가 걱정해주는 수밖에 더 있겠냐. 좀 있다가 또 올 거지. 일 잘 보고 얼른 돌아와라. 어머니는 그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차마 어머니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서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일은 아내가 맡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옷가지를 접고 필요한 것들을 트렁크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 과정 내내 단 한마디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방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왜 울어? 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동정심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가방을 메고 나올 채비를 하더니 현관 쪽으로 나와 저를 향해 똑바로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허리를 곧게 펴고는 아주 정중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거기 가셔서 몸 조심하시고요.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일 잘 마무리하시고 빨리 집에 돌아오세요. 엄마랑 우리 곁으로요. 선생님, 그 아이는 제가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순간 그 아이를 그저 있는 힘껏 껴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 아빠 알겠다.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아빠 말도 다 이해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부산에서 웬만한 일은 다 챙기고 앞으로는 부산 사무실에서 대부분 일을 처리할 거야. 그래서 서울에는 자주 못 올 수도 있어. 그래도 너희를 안 챙기는 건 아니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수백 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가 진짜 새 지사라고 생각하자. 아빠의 새로운 일터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도 설득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이게 어쩌면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거짓과 연극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부터 한 편의 긴 연극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연극이 언젠가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이님.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거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확장을 위해 내려간 지방 생활처럼 보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상처와 갈등이 함께 들어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이님 마음속에서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겉으로는 6개월, 1년이라고 말했지만 제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의 작은 월세 오피스텔은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는 게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아니 거의 18년 동안 늘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 웃는 소리, TV 소리, 아내가 아이들을 혼내는 소리,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소리, 부엌에서 아내가 요리하는 소리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저에게는 가정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 속에서 살면서 그게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모든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제 삶 전체를 채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끄러움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게 제 행복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상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빈자리에 막막한 정막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정막이 제게는 선생님, 마치 너는 이제 혼자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힘든 건 영상 통화입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저는 한편으론 너무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화면을 켜면 아이들이 밝은 얼굴로 저를 부릅니다. 아내도 옆에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출장간 남편과 집을 지키며 아이들을 돌보는 모범적인 아내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와 아내는 마치 무대 위 두 배우처럼 각자 맡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도 가족을 생각하는 아버지 역할을, 아내는 집을 지키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아이에게 묻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그러면 막내가 말합니다. 아빠, 오늘 하나도 안 재미있었어. 그냥 아빠가 없으니까 난 재미없어. 아빠 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빠 언제 와? 아빠는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언제 다시 집에 와? 막내가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아빠 괜찮아. 너는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잘 도와줘 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이가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 목소리 속에 담긴 서운함과 그리움이 제 가슴에 그대로 박힙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 속에 보이는 고3 큰아이를 바라봅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이제 어른이 다 된 것 같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올해 꼭 의대에 붙어서 아빠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빠도 마음 편하게 다시 집에 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 말이 얼마나 미치도록 아픈지 모릅니다. 아이가 더 착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제 가슴이 더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그렇게 착할수록, 그렇게 더 노력하려 들수록
저는 제 자신이 더 못난 아버지 같고 더 비겁한 남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요즘도 휴대폰으로 종종 아내에게서 문자를 받습니다. 길게, 아주 길게 적힌 메시지들입니다. 아내는 메시지에서 수없이 사과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적어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처음 한 번 잘못을 저지른 뒤 그 뒤로는 미끄러지듯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요.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지만 어느새 관계가 계속 이어졌고 나중에는 도망칠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책임질 마음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그저 외로워 보이는 아내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자기 욕구만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서야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한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끝까지 읽습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지워버립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시작하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이 침묵의 벌을 아내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평생 이 침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방법, 호흡법, 상처를 치유하는 강연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저도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 남자로서 이런 모욕과 배신을 겪고 나면 그 어떤 말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온 지난 18년의 시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밤새도록 옆에서 지켜보며 보낸 시간들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기억들을 다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저는 배신당했고 속았고 남의 아이를 키워온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흘린 사랑의 진정성까지 거짓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 이게 내 팔자구나.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주어진 시험이구나. 제 등에 새겨진 이 상처는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처를 지우려고만 하지 않고 그냥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안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새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온라인으로라도 아버지 역할을 계속할 겁니다. 직접 옆에 있지는 못해도 연락을 끊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제가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종이 한 장 서류상의 관계에 머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름뿐인 부부로 남게 되겠죠. 아내는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엄마의 역할을 계속할 겁니다. 저는 멀리서 돈을 보내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가정은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모순된 삶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동시에 제가 감당해야 할 대가이기도 합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답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솔직한 선택이라고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제 마음 어느 한 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와 버렸는지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하이님, 이렇게 깊은 상처를 저희 앞에 솔직하게 꺼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 잘했고 누가 나빴다를 단순히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 책임과 선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만 끌어안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과 조금씩 나누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사연 김창옥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